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수다 39번째 논리적 사고 연습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군중심리하고 상식 요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군중 심리와 상식을 극복하는데 어떤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논리적인 사고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군중 심리와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면 성공으로 이르기 어렵다 이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는 한순간에 우리가 이걸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논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논리하고 비슷한 말로는 이제 원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논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 표현을 쓰고, 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논한다, 토론, 어떤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는 건 이제 론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 논은 뭐 주거니 받거니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토론, 대화, 뭐 이런 것도 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 그런 것도 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이치 내지는 어떤 이치를 추구해 나가는 생각이나 대화, 이런 거를 논리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치는 사실은 원리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원래란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치라 그래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걸 이치라 그런다. 원리를 뭐 진리라고 하기도 하죠. 진실된 이치, 뭐 진리라고도 하는데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 원리. 그리고 진리, 원리로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건 이제 논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내지는 원리와 진리를 펴 나가는 걸 또 논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논리고, 원리에서 어떤 생각이나 내지는 행동, 이런 걸 펴 나가는 것도 또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뭐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리가 어떤 체라면 논리라고 하는 건 용이다, 쓰임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 논리나 원리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건데, 이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이 경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교 경전이 되었건 유교는 좀 그렇고 기독교 경전이 되었건 내지는 뭐 어떤 뭐 도덕경이 되었건, 그런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힌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자면, 요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고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게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 헬라어로는 이제 아르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뜻이 시작, 태초, 원인, 원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런 표현은 사실은 뭐 태초에 태초가 있었느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나 요거나 같은 얘기라 이게 태초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진리라고 하는 거죠. 동어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의미상으로는 이 말씀이랑 태초가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도덕경 42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건 도예요. 도생일 도에서 도가 하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도가 하나를 만들고 일생이 하나가 다시 둘을 만들고 이생삼 둘이 다시 셋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생 만물 요거 만물 셋에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 만물은 부음이 포양이다 그래요. 요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거 뭐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이 부는 등진다는 얘기예요. 등지다. 포는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을 등지고 양을 안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사실 좀 깊이 있게 이건 철학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탐구 내지는 사색 요걸 해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부음이 포양이다. 만물 부음이 포양. 이건 무슨 얘기냐? 좀 깊이 있게 사색을 해보시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기 이위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깊이 있게 사색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의미에서 멀어지게 돼. 자꾸 혼자 궁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야. 네? 그냥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불교 쪽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논리 내지는 원리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공. 이건 뭐 원래 비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단순히 비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어 있다 없다 이렇게 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엉터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공에 대해서도 이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공이 이거다 저거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이거는 자꾸 철학적으로 이거와 똑같아요. 만물 부음이 보양이요 충기이하라 이런 거랑 똑같이 철학적인 사색을 해가지고 본인이 깨우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그 다음에 연기, 인연 이런 것도 다 이제 불교적인 개념인데 이 다 똑같이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이건 뭐 이 하나의 대목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 이제 각자 좀 찾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고 천부경행이라고 있어요. 천부경. 요것도 위대한 경전인데 천부경에도 원리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여기는 일로 표현을 해 놨어요. 일. 예.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뭐야,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 요 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리에 대한 얘기들이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념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 뭐 시작, 태초,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있는 것이고, 뭐 근데 이제 그 시작과 태초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또 안 되죠. 이제 깊이 좀 사색을 해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됐으면은 뭐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철학,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깊이 있게 사색을 해 보시고, 자, 여기 이제 논리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 실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건 이제 실천적으로 내지는 뭐야, 우리가 이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 그 논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방법론이죠, 방법론. 누구나 다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냐 이거야. 그게 저 추론과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 내지는 관찰, 경험 내지 관찰로부터 어떤 그 가정을 세우는 거야. 가설. 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한 우리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경험이 있더라 이거야. 이게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오더라. 경험이죠, 경험.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러저러한 뭐 문장, 책 이런 데 보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 이제 이 가설로 세우는 거야.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지. 추론이야, 추론. 그럼 이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어떻게 하냐? 이제 겪어봐야지. 자, 지금 이제 겨울인데, 과연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냐, 이거야. 만약에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제가, 뭐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겨울이 갔는데 봄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증명이 안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과 관찰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그게 성립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명이라고 그래요. 뭐 증명에는 실제 어떤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건 뭐 예를 들어 수학적인 방법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뭐 다 수학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제일 일반인들이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경험이에요, 경험. 다시 겪어보면 된다 이거. 어떤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해보면 되는 거야. 해서 그거에 실제로 되더라 그러면 뭐야? 그게 하나의 어떤 좀 원리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뭐야? 그건 뭐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설 세우는 거는 뭐 뭐든지 세울 수가 있어.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뭐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냐?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추론이죠. 가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돼? 모르는 거야. 가설일 때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실제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보는 거지. 실제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말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실제 부자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맞는 명제가 되는 거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부자가 안 되더라. 그럼 뭐야? 뭐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틀렸을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뭐 조건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 무조건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만 하면 부자가 되냐?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조건이 또 붙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보니까 부자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보니 부자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그 사람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을 해야죠. 하지만 성급한 결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부지런히 열심히만 살면 부자가 되냐 이거야.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 조건. 음, 이런 거지. 남 밑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해봐야 부자 되긴 어려워. 안타깝지만 내일을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내일 이런 거. 나의 일. 남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부자는 안 돼요. 남만 좋은 일 시키지. 그런 거.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 망친다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이 추론과 증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어떤 그 좁은 경험을 일반화해가지고 잘못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선입견이라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선입견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견해를 선입견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단견과 상견, 만견이 있어요. 한문을 생략하고 지난번 그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상식이에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추론과 증명이라는 과정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거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라고. 빠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귀찮더라도 자꾸 반복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빠지는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기 쭉 적어놨어요. 우상숭배 같은 거 내지는 신비주의. 어떤 노력, 탐구, 어떤 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지적인 과정, 이런 거 대신에 간편하게 우상숭배나 내지 신비주의로 그걸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종교 쪽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잘못 빠지는 경우가 흔한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런 거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숭배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라.
자기는 우상 숭배하면서 남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남이 하는 건 우상 숭배야. 그렇게 돼서도 곤란해. 그 다음에 이 착각. 착각은 잘못된 선입견. 요거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데, 착각도 굉장히 널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식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착각이 많다 이거야. 뭐 대부분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착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내가 뭐가 당연하다. 어떤 걸 이거 당연이란 얘기예요. 마땅히 그러하다 이거야.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무엇을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인식하는 걸 이제 당연이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게 사실은 이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건 이거 상식이야.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이 착각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의심을 해봐야 돼. 의심. 뭔가 내가 살아나가는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 좀 뭐가 이제 자신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뭔가 하여튼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당연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게 내한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만족스럽게 될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당연을 계속 의심을 해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떨쳐내야 된다고. 바꿔야 돼. 그거를 제대로 된 원리로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 더하기라고 하는 거, 더하기 개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뭐 그렇게 이제 사는데, 자, 이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자식 교육 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자, 애가 우리 이제 자녀, 아이가 나쁜 애라 그러지. 좀 습관이 안 좋은 애들 나쁜 애라고 표현해요. 나쁜 애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나? 음. 애가 나쁜 애랑 어울리는 걸 왜 싫어해요? 전염을 시킨다고. 나쁜 습관을 애한테 전염을 시켜. 자, 그런데 내가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는 뭐야? 서스럼 없이 어울려. 이게 문제야. 자, 자기 애는 나쁜 애랑 어울리는 거를 주의를 시키는데 정작 본인은 뭐야?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를 경계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거 굉장히 모순된 일이에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 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그 사람의 습관을 내가 그 사람 습관에 내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성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경구를 많이 남겨놨는데, 나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라 이거야.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금묵자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묵자학. 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우리
그 먹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야? 먹이 가까이 되면 검어진다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금목자극.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요? 주변에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하고 자꾸 접하는 게 좋다 이거야. 좀 어둡고 내지는 뭐요? 탁하고 내지는 부정적이고 어 비관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자꾸 망가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게 이 더하기 문제야. 누가 옆에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그 크게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보죠. 근데 저게 맞냐 이거야. 이 더하기 개념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대목인데 우리가 이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우주에서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 어, 1과 1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소, 산소, 이게 이제 물이에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켰더니 물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이 물은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물질이 생겨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이 이걸 2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곤란해. 만약에 이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은 수소와 산소는 계속 뭘로 남아 있어야 돼. 합해 놓으면 그냥 H2와 O2로 그냥 이렇게 요게 없던 상태에서 요걸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하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직원을 뽑는다 이거야. 직원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이제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원을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왜? 그 화학적 결합 때문에 그래요. 그 직원은 단지 일이 아니에요. 어, 그 직원이 단지 일이 아니라고. 그 직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뭘 해요?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이 그 일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뭐 어떤 회사도 놓고 보면은 CEO가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다 똑같은 일이 아니죠. 이제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보면 일이지만 실제로 뭐요? 이 CEO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일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학 더하기 개념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아요. 어, 요런 게 이제 다 말하자면 잘못된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저거 그 수단과 목적에 대한 건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 수단을 좀 가볍게 보고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돈을 많이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이거야. 개같이 벌어서 뭐 정성같이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라고 하는 이제 수단, 소위 방법, 그게 모든 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수단과 방법에 대한 우리 상식을 수단과 목적. 우리는 보통 이거를 가볍게 보고 요걸 중하게 본다 이거야. 근데
이게 항상 우리는 뭐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뒤집어 반대로도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 혹시 이러면서 혹시 이게 뒤집힌 거 아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수단이 중요한 것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이런 경우가 더 많아. 수단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목적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고. 보통 수단을 가볍게 보고 목적을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반대일 수도 있다. 수단이 더 중요하고 목적이 더 가벼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은 대부분 뭐요? 실패한다고. 목적. 돈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수단을 가볍게 보면 대부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수단이 더 중요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돈이 벌리는 거야. 수단이 중요하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목적을 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수단을 중하게 보고 목적을 가볍게 봐야 된다고. 이거 뒤집힌 거예요. 수단을 가볍게 보고 목적을 중하게 보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아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어 우리 이제 역사에서 그 실패한 이념이 있죠.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왜 실패했냐? 이 수단과 목적을 뒤집어 생각한 거야. 수단을 가볍게 보고 목적을 중하게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만 만들면 땡이다. 공산주의만 건설하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어. 사실은 그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 저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를 어떤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산주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운동, 이걸 공산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스가 이야기한 공산주의 개념이 공산주의 어떤 특정한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본인이 공산당 선언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 자꾸 이걸 상태로 착각을 해. 이걸 상태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단을 가볍게 보는 이런 식으로 한다. 특히 이제 뭐 레닌이라든가 실제 이제 이 현실적인 사회주의 운동가들 뭐 많죠. 대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단을 가볍게 봐가지고 아주 인류 역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실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뭐 얘기가 굉장히 막 이것저것 좀 많이 그 진행이 됐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군중 심리나 상식 이런 착각, 우상숭배, 뭐 이런 당연에 대한 의심 이런 거 특히 이제 군중 심리나 뭐 상식, 우상숭배나 착각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이 성공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심리적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논리적인 사고 연습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 논리적인 사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논리라고 하는 거,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우리가 이제 파헤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훑어봤고요. 논리적인 사고 연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추론과 증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 외에 이제 가외로 뭐 이 더하기 개념이라든가 수단과 목적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양은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하여튼 각자의 어떤 사고 그 사색의 어떤 주제로 삼아 가지고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